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와 은행권 일제히 가계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 변화와 9월부터 시작되는 대출 규제 알아봅니다. 먼저 은행에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받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네, 이게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일부 상품을 아예 취급 중단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출 상품도 없어지고요. 근데 한도가 줄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애간장이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난달 29일부터였습니다. 이미 그 주담대에 대해서 대출 기간을 이제 50년짜리를 이제 30년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년짜리로 이제는 주담대가 있다, 상품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내가 긴 시간 동안 나눠갔잖아요. 나눠갔다 보니까 DSR 40%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대출이 잘 나와요. 근데 이 상품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50년짜리 없애고 30년으로 줄다 보니까 그러면 DSR 40%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이제 좀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데 사실상 이게 담보 내에서는 이제 나왔거든요. 뭐 2억, 3억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 원으로 아예 그냥 제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거치 기간도 없어졌어요. 지금 뭐 주담대 받으신 분들 거치간도 없어지고, 또 대표적으로 또 마이너스 통장도 지금 뭐 1억 원, 1억 5천까지 나오던 게 5천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 옥죄 이게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들어오다 보니 상당히 아마 대출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동거할 데가 없을 거다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특히 우리은행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아까 제가 뭐 KB국민은행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한 은행이 시작을 하면은 다른 은행도 같이 합니다. 보통 시간차를 두고 같이 하거든요. 우리은행이 이제 처음으로 뭘 하냐면 무주택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이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유주택자는 이제 안 내준다 이 얘기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무주택자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겠다. 그 뜻은 뭐냐면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는 유주택자 분들이 집이 몇 개 있으신 분들이 사실 갭 투자하려고 이렇게 또 대출 받아서 또 사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요. 또 아니면은 내 집을 전세 주고 또 전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투기 수요는 확실히 막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투기 수요를 아예 막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돈 있는 사람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투기성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 잡겠다 이런 뜻 같은데, 그렇다면 전세금이 이제 급한 분들, 실수요자들은 이제 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수요자 중심에서는 지금 뭐 말 그대로 막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주택자 분들에게만 사실상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만 이런 케이스는 있을 겁니다. 네, 유주택자고 그 다음에 내가 전세를 이제는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계약서까지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까지 냈습니다. 근데 나는 유주택자야. 그럼 이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나올 텐데, 그럼 이미 계약 다 해버렸고 계약권에 냈는데 이게 갑자기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문제가 조금 실수요자 중심으로 문제는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사실상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고 실수요자라면 뭐 그렇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네요. 네. 자, 근데 은행권이 이렇게 대출 조이기 하는 거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좀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이게 있어요? 사실 이게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네네. 6월 말에요. 제가 그때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시중금리가 주담대요. 고정금리가 2.9%짜리가 있었어요. 네네. 2% 고정금리 이거는요. 21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막 부동산이 엄청 고점이었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금리거든요. 네. 주담대가 2.2%짜리가. 근데 최근 6월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다니. 왜냐면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보다 더 낮았던 거예요. 주담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상 주담대 이 자금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다 막 예.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당연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네, 예, 부채가 심각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언론에 막 소개가 돼요. 그래서 네네. 이제는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구두의 경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야 이거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 은행들이 너무 많이 해줘서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은행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뭘 하느냐? 가상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담대 받는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 붙여서 우대금리를 빼주는데 은행들이 너무 손쉽게 가상금리를 붙여서 금리를 높여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수요가 줄겠지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상금리가 붙는데 재밌는 거는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또 시장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소자 뭐 이걸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부터 그러니까 또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은행들이 손쉽게 이렇게 돈 벌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지금 들고 나오는 게 가상금리뿐만 아니라 네. 아예 대출 수요를 막고자 상품들을 이제는 없애버리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이제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네. 뭐 직책으로 보면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나 뭐 이런 건데 금융 당국이 은행 금리에 이렇게 일정 부분 개입하는 건 이게 처음은 아니죠. 늘 그렇죠. 있어왔던 일이죠. 예, 사실 뭐 있어 왔고요. 네. 계속적으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대책 보면은 계속 관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은행들이 얄밉다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 은행들이 유도했다고 좀 보거든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래요? 예, 뭐 가계부채 올라가는 거는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은행들도 뻔히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 삼으니까 너무 손쉽게 가상금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예대 마진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통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 연도도 은행권의 최대 수익을 누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매년 거의 경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연에도 아마 저는 경신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태 유지가 됐었죠. 거기에 너무 손쉽게 가상금리 붙여서 한동안 한 2달 동안 열심히 팔았거든요. 네. 주담대 굉장히 많이 팔았죠. 대한대출까지 포함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대한 예대 마진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상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얄미워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 좀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회 환원을 어느 정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막대한 이익을 누린 만큼 왜냐하면 고금리 상태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예, 소상공인 분들이 진짜 뭐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고혈을 짜냈다. 지금도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은행들이 너무 손쉽게 벌려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 환원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은행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네. 그동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DSR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네. 이제 송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말뜻에 다 답이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네. 내 월급에서 그냥 내 연봉에서 내 원리금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은행들은 40%로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4천만 원이 원리금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년에. 예, 예. 근데 이게 이제는 40%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잖아요. 스트레스는 이제 가상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왜 스트레스 DSR이 튀어나왔냐 그러면 원래 이제 DSR 규제가 있었습니다. 네. 있다가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고금리 상태가 계속 왔었잖아요. 지금도 네네.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 40%로 잘 묶여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오르다 보니까 변동금리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40%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생활 여윳돈이 없어지겠죠. 네. 야, 그러면은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스트레스 DSR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고 1단계가 적용이 됐고요. 이번 2단계가 이제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받을 대출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 줄어든다 그랬는데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실제 지금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리를 1.25%포인트 정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0.75%거든요. 네. 가상금리가. 근데 수도권은 더 높였죠.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일단은 지금 소득 5천만 원이신 분들이 30년 만기에 분할 상환 대출 시 4.5% 대출이자 가정한다고 본다 그러면 네. DSR 도입되기 전에는 3억 2,900만 원 대출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는 2단계 적용이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억 8,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아니 4,2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 4천만 원 좀 돈이 이제는 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서울 집값 잡는 데 네.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는요. 사실상 도움은 안 돼요. 이게 아, 그래요? 겨우 4천만 원 줄어드는 거거든요.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들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DSR 가지고 서울 집값이 잡힌다라기보다는 다른 지금 은행들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출 네. 규제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상품이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뭐 만기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복합적인 대출 규제와 맞물려서 이번에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네. 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파괴력이 상당할 거다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은요. 네. 대출이 안 나오면 막힙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내고 하시는 분들 거의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극소수고요. 대출이 돌아야지 뭐를 예. 투자하든지 말든지 하죠. 대부분이 레버리지 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난다 그러면 사실 투자 수요는 딱 막히게 돼요. 그럼 투자 수요가 막힌다 그러면 더 이상 아파트 상방 압력이 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뭐 대출의 옥죄기 금리부터 높고요. 그다음에 네. 대출 옥죄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 탄력은 이제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가계부채 전망 한번 해볼게요. 네. 대출 억제 조치 이제 한창 나오고 있는데 가계부채 일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계대출이 지금 굉장하죠. 724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이게 8월 29일 기준이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8조 3천억 원이나 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담대가 가계대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이요. 네. 567조 원 정도가 되고요. 현황이 이게 한 달 전보다 7조 3천억 원 늘어났는데 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한 달 만에 7조 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담대가 크게 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눈에 띄는 게 조금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 네네. 신용대출은 줄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용대출 부담스러워서 안 받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8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전월 대비해서 이게 한 8천억 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뜻은 네. 뭐냐면 신용대출마저도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뭐 아파트에 투자한다든지 이 집에 이제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표로도 딱 느껴져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뭐 8월 수출 역대 최고 또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어서 다음에 우리도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는지 짧게만 전망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10월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수 활성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고요. 소상공인도 너무 힘들고요. 경기가 안 돕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돌기 시작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를 인함으로써 내수 살리가 나설 것이다.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돌아야지만 경제가 돌아갈 텐데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경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0월에는 결국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전국 곳곳에서